우리 결혼 생활은 늘 평온했습니다. 아침이면 지은이가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나는 그 향기에 이끌려 부엌으로 나가곤 했죠. 열해를 함께한 부부지만 아직도 아침 식탁에서 마주 앉아 웃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상이 지루할 법도 한데 우리는 무던하게 그 평범함을 즐겼습니다. 도연 씨, 오늘 회식 있어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아니, 일찍 들어올 것 같아. 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프로젝트 마감이라 조금 늦을 것 같아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요. 이렇게 서로의 하루를 확인하는 것으로 아침은 시작됐습니다. 37살의 나와 36의 지은, 우리는 서울 변두리 아파트에서 맞벌이 부부로 살았습니다. 나는 중견 정보기술 기업에서 팀장으로, 지은은 광고 대행사에서 마케팅 전문가로 일하고 있었죠. 결혼 초기에는 자녀 계획도 있었지만 서로의 커리어를 위해 미루다 보니 어느새 10년이 흘렀습니다. 가끔 친척들이 아이 이야기를 꺼낼 때면 지은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지요라고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그 주제에 관해 심각하게 이야기한 지 오래였습니다. 퇴근 후에는 주로 집에서 간단한 저녁을 먹고 각자 소파에 앉아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말이면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가끔 영화를 보러 가거나 인근 산책로를 걷기도 했죠.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나름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도연 씨, 우리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네요. 어느 주말 산책하다 지은이 문득 말했습니다. 그러게, 시간 참 빠르다. 내가 대답했습니다. 후회 없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무슨 후회?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그냥 나랑 결혼한 거요. 나는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히 없지. 너는? 지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요. 그 대화가 있고 며칠 후 지은의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대형 클라이언트를 맡게 되어 한동안 바빠질 거라고 했죠. 나는 그저 힘내라는 말과 함께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은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나에게도 기쁨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지은이 늦게 귀가했습니다. 프로젝트 회의가 길어졌다거나 팀원들과 중요한 이슈를 논의하느라 시간이 늦었다고 했죠. 나는 의심 없이 그 말을 믿었습니다. 10년간 서로 신뢰해온 부부였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집에 혼자 있던 나는 갑자기 지은이 입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지은이 평소 쓰던 향이 아니었죠.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곧 클라이언트와 미팅하다 묻은 냄새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를 의심하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웠죠. 그러나 그 후로도 지은의 늦은 귀가는 계속됐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이제는 일주일에 서너 번으로 늘어났고 가끔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샤워부터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피곤해서 더워서라는 이유였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하던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지은은 종종 팀원들과 워크숍이 있다거나 중요한 발표 준비를 해야 한다며 집을 비웠습니다. 나는 화를 내기보다는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커리어가 중요한 시기니까요. 하지만 묻어냈던 결혼 생활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식탁에서 마주 앉아도 대화가 줄어들었고 잠자리에 들기 전 나누던 소소한 일상 이야기도 사라져갔습니다. 그 균열을 무시한 채 나는 여전히 평화로운 결혼 생활이 지속되리라 믿었습니다. 열해를 함께한 부부에게 위기가 찾아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30대 후반의 나이에 사람의 습관이 크게 바뀌는 일은 드뭅니다. 10년간 함께 살다 보면 상대방의 사소한 변화까지 쉽게 알아챌 수 있죠. 지은의 변화는 미묘했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톤, 표정, 심지어 걸음걸이까지도 달라진 것 같았어요.
지은의 늦은 귀가가 일상이 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일 저녁 나는 여느 때처럼 혼자 집에서 저녁을 해결했습니다. 9시가 넘어서도 지은에게서 연락이 없었죠. 10시쯤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늦어?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응, 중요한 미팅이 길어졌어. 곧 끝날 것 같아. 데려다 줄까? 아니야, 팀장님이 데려다 주신대. 걱정 마. 나는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몸을 묻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죠. 11시가 되어도 지은은 돌아오지 않았고 다시 문자를 보내려다 그만두었습니다. 괜히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려 부엌으로 갔습니다. 창밖을 무심코 바라보던 중 아파트 단지 입구에 검은색 고급 외제차가 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12시를 넘긴 시간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지은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 운전석 쪽으로 몸을 숙여 인사하는 모습, 그리고 차가 떠나고 나서야 아파트 현관이 아닌 옆 골목으로 걸어가는 모습까지 지켜봤습니다. 왜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 조용히 들어와 신발을 벗고 있었죠. 나는 거실 불을 켜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늦었네. 지은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안 잤어? 잠이 안 와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 것 같아. 미안해. 정말 바빠서. 지은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왜 불도 안 켜고 있었어? 그냥. 나는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배고프지 않아? 뭐 먹을래? 아니, 미팅 후에 간단히 먹었어. 지은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먼저 씻고 올게. 지은이 욕실로 들어가자 나는 그녀의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지만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가방 안에는 평소 지은이 쓰는 것과는 다른 립스틱과 향수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갑을 열자 영수증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결제한 내역이었죠. 2명분의 저녁 식사와 와인. 팀 미팅이라고 했는데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리는 동안 나는 다시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소파로 돌아왔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불안한 예감이 몰려왔습니다. 지은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나는 무심한 척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해서 먼저 자볼게. 지은이 말했습니다. 응, 그래.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은이 침실로 들어간 후 나는 한참 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지은을 의심하는 내가 나쁜 남편인 걸까? 아니면 내 직감이 맞는 걸까? 그 차의 주인은 누구였을까? 정말 회사 팀장일까? 다음 날부터 나는 지은의 행동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통화, 문자 메시지, 귀가 시간,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지은은 더 자주 화장을 고치고 새로운 옷을 사입었습니다. 몇 년간 방치했던 헬스장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죠. 자신의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갑작스러운 변화가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지은이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타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행동이 옳지 않다는 걸 알지만 더 이상 의심 속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 샤워하는 동안 나는 침실로 들어가 그녀의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잠금 해제는 제 생일이었죠. 그녀가 아직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메시지함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부분은 직장 동료들과의 업무 대화였지만 특정 번호와의 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름 없이 저장된 번호. 떨리는 손으로 대화를 열어보았습니다. 오늘도 보고 싶어?
상대방의 메시지였습니다. 나도. 근데 조심해야 해. 도연이 의심하는 것 같아. 지은의 답장. 걱정 마. 조금만 더 참으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 당신 없인 못 살아. 사랑해.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위로 스크롤하자 지난 2달간의 대화 내용이 모두 나왔습니다. 만남의 약속, 서로에 대한 애정 표현, 심지어는 함께 찍은 사진까지. 상대는 나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지은과 함께 찍은 사진들. 위치 정보를 보니 대부분 강남의 고급 호텔이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더 살펴보다가 그 남자도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내가 친정에 갔어. 우리 만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허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나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직접 물어볼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할까? 이혼을 요구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은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내 표정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는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쉰 후 대답했습니다. 지은아, 우리 이야기 좀 할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내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이야기? 내 핸드폰 봤어. 더 이상 애둘러 말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뭐? 다 봤어. 그 사람과의 메시지도 사진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나는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난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얼마나 오래됐어?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3개월 정도.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야? 어떻게 만났어? 신규 클라이언트 회사 이사. 프로젝트 미팅에서 처음 만났어. 그 사람도 결혼했어? 지은이 놀란 듯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메시지에 적혀 있더라.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내가 친정에 갔다고. 지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죠. 도연아, 난 외로웠어.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늘 일만 했잖아. 나를 위한 시간이 없었어. 그 말에 화가 치밀었지만 억제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펴? 10년 결혼 생활이 그게 다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은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내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이해하라고? 내가 뭘 이해해야 하는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와 다른 남자가 함께 한 시간을, 그 사람이 널 안았던 순간을 뭘 이해하라는 거야. 그만해. 지은이 울며 말했습니다. 제발. 지은이 잠든 후 나는 그녀의 휴대폰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목적은 한 가지, 그 남자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연락처를 뒤지고 메시지를 확인한 결과 그는 최윤석이라는 이름의 43세 남성으로 모 대기업 디지털 마케팅 부문 이사였습니다. 검색해보니 화려한 경력을 가진 인물이었죠. 프로필 사진 한 장에는 그의 가족도 있었습니다. 아내와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들. 다음 날 아침 출근하는 척하며 집을 나섰지만 실제로는 그 남자의 회사 근처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며 그가 출근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값비싼 양복, 고급 외제차, 모든 것이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소셜미디어 검색을 통해 그의 아내에 대한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유선영, 35살, 패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죠. 그녀의 직장 위치까지 파악한 후 나는 조심스럽게 접근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나는 그녀의 직장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퇴근 시간쯤 선영이 나오는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유선영 씨, 맞으신가요?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누구신지? 저는 이도연이라고 합니다.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영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살펴보았지만 내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근처 조용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쉰 후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와 선영 씨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두 사람이 불륜관계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애둘러 말할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들었습니다. 증거라니요. 나는 준비해온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은의 메시지 스크린샷, 호텔 영수증 사본, 심지어 두 사람이 함께 찍은 몇 장의 사진까지. 선영은 그것들을 보며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믿을 수 없어요. 그녀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윤석이가 어떻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아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명의 배신당한 사람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 순간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윤석이는 항상 바빴어요. 선영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출장도 많고 늦은 회식도 많았죠. 저는 그저 성공을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참았어요. 아들도 혼자 키우다시피 했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둘 다 피해자네요. 선영은 물기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날 저녁 내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결혼 생활, 배신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선영과 나는 서로에게 위안을 얻는 듯 했습니다. 주위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죠. 카페에서 나올 때쯤 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 만나도 될까요? 저 혼자 이 문제를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서요. 물론입니다. 내가 대답했습니다. 함께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 게 좋겠네요. 선영과의 대화 이후 나는 자주 그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처음에는 불륜 커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지만 점차 우리의 대화는 일상적인 주제로 확장됐습니다. 서로의 취미, 좋아하는 음식, 영화 취향까지. 아이러니하게도 배우자의 불륜이 우리를 이어주는 끈이 되었습니다. 그녀를 더 알아갈수록 선영이 어떤 사람인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열정, 아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강인함까지. 겉으로는 부드럽고 여성스러워 보였지만 내면은 단단했습니다. 배신을 확인한 지 2주일 후 우리는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카페가 아닌 한적한 와인바였습니다. 와인 한 잔을 앞에 두고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근에 윤석이 행동이 더 이상해졌어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밤에 전화가 오면 베란다로 나가서 통화하고 주말에도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나가곤 해요. 나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늦게 귀가했고 나에게는 변함없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가끔은 모든 것을 내던지고 싶어요. 내가 털어놓았습니다. 이런 거짓된 관계를 왜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아이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가 없네요.
와인 한 병이 비워질 즈음 우리의 대화는 더욱 솔직해졌습니다. 서로에 대한 호감을 숨기지 않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손이 닿았죠.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위안이었습니다. 오늘 밤만은 선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로에게 기대고 싶어요.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같은 외로움과 갈망을 발견했죠. 잠시 후 우리는 함께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인지 고민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싶었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서자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건 복수다라는 생각과 이건 잘못된 일이다라는 생각이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선영이 먼저 다가와 내 손을 잡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우리의 하룻밤은 복수심과 위안이 뒤섞인 시간이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잠시나마 고통을 잊을 수 있었죠. 그리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절대 비밀로 해야 해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아무도 모를 거예요. 호텔을 나서며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것이 위로를 위한 것인지 작별을 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지만 우리 둘 다 그 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지은을 대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의심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평소와 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녀의 늦은 귀가에도 아무 말 없이 받아들였고 주말 외출에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 계획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선영과의 하룻밤이 윤리적으로 옳은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밤이 내게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로만 머물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선영과는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주로 문자나 전화로 가끔은 짧은 점심 약속도 했죠. 하지만 그날 밤의 일은 다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그것이 일회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진실을 알게 된 지 한 달 후 나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상간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내 증거들을 검토한 후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에게 상당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과정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냉정하고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소송 준비와 동시에 나는 지은에게 협의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내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내고 싶어? 지은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내가 먼저 끝냈어. 내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애써봤자 의미 없어. 지은은 한동안 울다가 결국 협의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내 조건을 대부분 수용했죠. 10년 결혼 생활이 서류 몇 장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선영도 비슷한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양육권과 함께 재산의 절반을 요구했고 상간자에 대한 증거를 바탕으로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윤석이가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했어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보여주니 태도가 바뀌더군요. 소송이 진행되면서 상간남인 윤석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의 회사에서는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결국 그는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평판이 나빠져 이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죠. 법정에서의 승리는 생각보다 쉽게 찾아왔습니다.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상대 측은 별다른 항변을 하지 못했고 결국 내가 요구한 위자료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선영의 소송도 비슷한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자 나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지은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은 대부분 버리거나 기부했죠. 새로운 환경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지내실 건가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후 선영이 물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우선은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생각을 정리하려고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선영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아들과 함께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공통의 아픔을 통해 연결되었던 두 사람. 이제 각자 다른 길을 걷게 되지만 그 인연은 특별하게 남을 것 같았습니다. 가끔 연락해도 될까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지요. 이혼 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나는 새로운 일상에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의 생활은 외롭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유롭고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과 의심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마음의 위안이 되었죠. 지은에 관한 소식은 공통 지인을 통해 가끔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상간남인 윤석과도 결국 멀어졌다고 합니다. 윤석이 회사를 그만두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두 사람의 관계도 변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지은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하게 지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망설였지만 마침 정리해야 할 일이 몇 가지 남아 있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그녀를 마주했을 때 지은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잘 지내?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럭저럭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나는. 지은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계속했습니다. 많이 힘들어. 회사도 그만뒀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윤석과의 관계가 끝난 후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져 일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도연아, 정말 미안해. 지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후회해. 매일 후회하고 있어. 나는 그녀의 말에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약해졌을 텐데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이미 늦었어. 내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우리 각자 갈 길이 있어. 지은은 한동안 흐느끼다가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나 아직 널 사랑해. 그 말에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랑? 내가 그 의미를 알기나 해? 대화를 마치고 카페를 나오면서 나는 마음속으로 지은과의 관계에 완전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더 이상 미련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과거의 한 장이 끝났다는 담담함만 남았죠. 그날 저녁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었습니다. 오늘 지은이 만났어요. 내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무슨 이야기를 했나요? 선영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화해하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거절했습니다. 선영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에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한동안 각자의 근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선영은 아들과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고 디자인 작업도 다시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가끔 만나실래요? 통화를 마치기 전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식사나 영화 정도로요. 나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선영과는 가끔씩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연인은 아니었지만 서로에게 편안한 존재였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끼리의 특별한 유대감이었죠. 우리는 이런 관계가 좋은 것 같아요. 어느 날 선영이 말했습니다. 서로에게 부담 없이 그저 필요할 때 위로가 되는 사이. 나도 동의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런 관계가 가장 편안하게 느껴졌으니까요. 이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이제 새 원룸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고 회사에서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삶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죠. 선영과는 여전히 가끔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났지만 최근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줄었습니다. 서로 바빠서이기도 했지만 각자의 삶에 더 집중하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도연 씨는 재혼 생각 없으세요? 어느 날 선영이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혼자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서요. 선영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아들이 있으니 더 조심스럽기도 하고.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결혼이 행복의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사회적 통념과 달리 결혼이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더 가치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다양한 인연과의 관계가 더 의미 있을 수도 있었죠. 지은에 관한 소식은 거의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바로는 그녀가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새 출발을 위해서였을 거라 짐작했습니다. 윤석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고 사실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가끔 과거를 돌아보면 복수를 위해 그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은 것이 과연 옳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분명 그때는 그것이 정의롭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저 더 많은 상처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후회하세요? 이런 생각을 선영에게 털어놓았을 때 그녀가 물었습니다. 후회까지는 아니에요. 그저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싶기도 해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들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른 거니까요. 게다가 그 과정에서 도연 씨를 만났잖아요. 그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경험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배신의 아픔을 통해 나는 더 강해졌고 복수의 과정에서 선영이라는 소중한 인연을 만났습니다. 비록 우리가 일반적인 연인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임은 분명했습니다. 38번째 생일을 혼자 맞이하던 날 작은 케이크와 함께 소원을 빌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며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임을 잊지 않겠다고.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인생은 계속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를 속일 사람은 곁에 없으니까요. 지나온 시간들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다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라는 점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사랑하느냐가 진정한 행복의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선영이었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도연 씨, 오늘 저녁 시간 있으세요? 네, 있어요. 고마워요. 그럼 7시에 만나요. 작은 선물도 준비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왔지만 내 삶은 여전히 아름답고 의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